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윤쌤입니다. 오늘은 전산 세무 107회차 원천징수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급여 자료 입력이랑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우리 급여를 입력하실 때에는 수당 등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당이 과세인지 비과세인지를 먼저 체크를 해주셔야겠고요. 지문부터 한번 살펴보고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의사항, 수당 등록 및 공제 항목은 불러온 자료는 무시하고 아래 자료에 따라 입력을 하시고 사용하는 수당 및 공제 이외의 항목은 부로 체크를 하고 월정액 여부와 정기, 부정기 여부는 무시한다. 자, 그러면 나머지 사항들은 무시를 하시고요.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것만 사용하지 않겠다 부처리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매월 작성한다. 그리고 이현민의 급여 내용만 반영하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는다. 자, 저기 지문에 보시면 전월 미환급 세액이 42만 원이다. 그럼 저희가 지금 3월이죠? 2월 달에 연말정산 하는 거 아시죠? 연말정산을 했더니 환급이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환급 신청을 하면은 통장으로 돈을 입금을 해주고요. 환급 신청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급 신청하지 않는다 체크를 해주시고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작성하실 때 전월 미환급 세액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 빠뜨리면 안 되니까 체크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 급여 명세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기본급, 상여,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야간근로수당, 월차수당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제도 한번 볼게요. 공제에서는 딱히 뭐 특별한 건 없죠. 4대 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에 대한 공제니까 눈으로 한번 봐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체크해야 되는 거 있죠. 자, 얘들 식대, 자가운전, 야간근로수당, 과세인지 비과세인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식대는 현물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자,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급에다가 10만 원 주면서 이 돈으로 밥을 사 먹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식대로 사용을 했겠죠? 그러면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20만 원 한도까지 들어가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자, 얘들은 조건 잘 봐주셔야 돼요. 본인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일단 첫 번째, 본인 명의의 차가 있어야 돼요. 아니면 배우자랑 공동 명의라든지 아니면 본인 명의로 차를 렌트를 했다든지 이러한 경우에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요건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제로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하셔야 돼요. 주의하실 점은 출퇴근 용도로만 사용하시면 비과세가 아닙니다. 출퇴근은 안 되고 실제로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하셔야 돼요. 뭐 세무서를 간다든지 거래처를 간다든지 은행을 간다든지 이 차를 이용해서 실제로 업무 수행에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내 교통비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자, 정산하셔가지고 현금으로 받으면은 또 비과세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모두 비과세로 들어갈 수 있고요. 자, 비과세도 참고로 20만 원 한도로 비과세 들어갑니다. 자, 야간 근로수당, 얘도 조건이 있죠? 첫 번째는 생산직 근로자만 가능하고요. 영업직이나 사무실 직원들이 야간 근로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비과세가 아닙니다. 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본급은 매월 동일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기본금은 210만 원 이하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연봉이 3천만 원 이하일 때만 비과세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지금 기본급을 봤을 때 260이죠? 그럼 이 사람은 과세입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과세예요. 자, 그러면 식대는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야간 근로수당은 과세. 체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원천징수 탭 클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 위에 F4 수당 공제 클릭. 자, 수당 등록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처리해 주셔야겠죠. 상여 있었고요. 직책 수당 없죠? 그러면 사용하지 않겠다. 부처리해 주시고 월차 수당은 있습니다. 그 다음 식대 비과세로 들어가 있고요.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로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 야간 근로수당은 과세죠.
자, 그러면은 방법이 두 개인데 비과세로 놔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비과세를 부처리하고 1번 과세로 잡아서 야간 근로 수당으로 잡아주셔도 됩니다. 선생님, 제가 아까 야간 근로 수당은 과세라고 했는데 왜 비과세로 그냥 둬도 되죠?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야간 근로 수당은요, 여기 수당 공제 등록에서 과세다 비과세다 체크도 가능하지만 일단은 꺼볼게요. 여기에서 땡겨와요. 사원 등록에서요. 이현민 보시면은 생산직은 맞다. 근데 연장 근로가 비과세다. 부처리 돼 있죠. 사원 등록에서 땡겨오기 때문에 저희가 수당 공제를 등록하실 때에 비과세로 가만히 놔두셔도 과세로 땡겨갑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야간 근로 수당은 비과세로 두더라도 사원 등록에서 땡겨가기 때문에 그대로 둬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가 저희 그 기출문제 답지에 보시면 저희 회차가 아니더라도 옛날 회차를 푸실 때 답지를 보시면은 저희가 야간 근로 수당이 과세인데 답지에 보시면은 비과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과세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학생분들은 분명히 과세인데 비과세로 정답으로 잡혀 있으니까 굉장히 혼동이 오거든요. 혼란이 오실 거예요. 근데 야간 근로 수당은 여기에서 비과세로 등록을 하더라도 사원 등록에서 과세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비과세로 입력이 되어도 과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야간 근로 수당은 그냥 비과세로 둬도 된다라는 거예요. 답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헷갈려 하셔가지고 제가 좀 추가로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비과세로 둬도 정답. 비과세를 부로 정리하고 과세를 세로 여체크해도 정답. 여체크해도 정답. 둘 다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통 어차피 헷갈릴 것 같으면 그냥 야간 근로 수당은 비과세 둬라 라고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야간 근로 수당에 대한 조건이 있었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야간 근로 수당은 전년도 작년의 연봉이 3천만 원 이하고 월 정액급여 기본급이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사원반 연 240만 원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이렇게 또 힌트가 있죠. 저희가 좀 헷갈리시면 여기 밑에 내용을 또 봐주셔도 됩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 공제 등록은 필요 없는 거 학자금 상환 없었죠? 부처리 해주시고 확인. 자, 날짜는 3월부터 지급일은 3월 말일까지였나요? 3월 31일. 자, 이현민에 대해서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기본급 260. 자, 상여 60. 월차 수당 30. 식대 1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야간 근로수당 20만원. 자, 국민연금. 건강보험 98,270원. 장기요양, 고용보험, 소득세, 지방소득세 맞는지 체크하시고 입력 다 했다 하시면은 공제합계 있죠? 공제합계랑 차인지급에 문제를 보시면서 맞는지 또 체크를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이런 거 틀리면 또 아깝잖아요. 그죠? 차인지급에 공제합계 맞는지 체크. 자, 그리고 제가 아까 야간 근로 수당을 과세인데도 비과세로 그대로 놔뒀죠? 자, 한번 볼게요. 맞는지. 자, 식대, 자가운전 보조금 두 개는 비과세 맞았고요. 30만 원이죠. 하단에 보시면 비과세가 30으로 잡혀요. 야간 근로수당은 비과세로 등록을 했어도 사원 등록에서 과세였기 때문에 비과세에 들어가지 않고 과세 쪽으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간 근로수당은 과세라고 하더라도 비과세로 잡아둬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원천징수 탭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들어가 주시고요. 기속 기간은 3월부터 3월까지 지급도 3월 달에 했고요. 입력을 하시면 자동으로 땡겨오죠. 자, 380에 소득세 10,000원 정도 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아까 여기 지문에 전월 미환급 세액은 42만 원이다 나와 있죠? 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전월 미환급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42만 원 환급 못 받은 거 있어요 라고 이렇게 넣어줘요. 넣어주시면은 쭉 보면은 저희가 원래는 10,000원 내야 됐죠. 그죠? 근데 42만 원에서 차감시키는 거예요.
차감을 시키면 납부세액 하나도 없죠. 그죠? 저희는 이번에는 납부를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2만 원에서 1,230원 빠지고 차감하고 또 돈이 남았죠. 40만 9,770원이 남았죠. 얘는 또 차월, 4월 달로 2월을 시키고 4월 달에 납부할 세액이 있다. 거기에서 또 차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전월 미환급을 환급 신청을 하겠다. 그러면 21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희 여태까지는 전월 미환급으로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108회차를 보니까요, 여러분. 시험 유형이 항상 나오던 거에서 조금 다른 유형으로 조금씩 바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환급 신청에까지 어디에 넣는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가실 때 저장 꼭 해주시고요. 자, 드디어 마지막 문제입니다. 연말정산 입력하는 문제예요. 자, 연말정산은 학생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죠. 왜냐하면 경우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기출문제를 한 1년치 돌려보시면은, 약간 유형이 비슷하다라고 많이 느끼실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강희찬 사원이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부양가족 탭 수정하고 신용카드 의료비 기부금 탭을 작성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자, 그럼 일단은 부양가족을 수정 한번 해주셔야겠죠. 자, 가족은 나이와 소득이랑 동거 여부를 따져주셔야 되는데, 자, 나이는 만약에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다, 직계 존속이라고 하죠. 그러면 만 60세 이상. 그 다음에 직계 비속, 자녀나 아니면 손자, 손녀는 만 20세 이하. 자, 그 다음에 형제, 자매다. 그러면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20세 이하일 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나이는 크게 어렵진 않죠? 나보다 위면은 60세 이상, 나보다 밑이면 20세 이하, 형제, 자매는 둘 다 같이 넣어주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참고로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형제, 자매가 장애인으로 좀 많이 나와요. 만약에 저희가 지금 뭐 20, 30대다 형제, 자매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저랑 또래잖아요. 그러면 20세 이하 쪽으로 들어가기가 좀 어렵겠죠. 그러면 형제, 자매는 나이에서 보통 다 탈락인데 만약에 장애인이다 그러면은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는 보통 장애인으로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무튼 장애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은 따져주셔야 돼요. 돈을 많이 버는지는 또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나이가 나와 있죠. 그죠? 본인은 나이 어차피 안 따지고 배우자도 나이 따지지 않고요. 아들 9살이네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 동생은 나이가 지금 20세 이하가 아니죠.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나이는 통과가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나이는 다 통과. 그 다음에 소득을 봐주셔야겠죠. 자, 소득은 종합소득금액. 자, 종합소득금액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다 들어간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퇴직소득금액 더하기 양도소득금액 얘들은 원래 처음부터 따로 신고하거든요. 다 합쳐가지고 1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기본이에요. 소득 금액 다 합쳐서 100만 원 이하일 때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종합소득 금액은요, 종합 합쳐서 신고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6가지를 다 합쳐서 신고하는 걸 종합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자, 이자 소득 중에서도요, 일정한 소득 요건에 충족하면 종합 합쳐서 신고하지 않고 따로 신고하는 분리 과세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종합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데 만약에 분리 과세 따로 신고하는 소득이 있더라. 그러면 그 금액까지도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칸이 적어서 지우고 여기다가 또 적을게요. 아까 그 금액이랑 그 다음에 분리 과세 대상도요.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어요. 자, 금융소득은 이자랑 배당이랑 합친 거예요. 두 개 합친 게 2천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 기타 소득은 일시적인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강연을 한다든지 이러한 경우. 그 다음 복권이랑 일용직은
둘 다 무조건 가능. 그래서 혹시나 부모님이 로또 1등에 당첨되셨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의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복권이랑 일용직 소득은 소득이 아무리 많다라고 하셔도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냥 일시적인 소득이라서 그렇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통은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요. 금융소득이랑 기타 소득이랑 잘 봐주시고요. 자, 그럼 소득 한번 볼게요. 자, 배우자가 양도소득 금액이 500만 원 있대요. 우리 아까 양도소득 금액은 얼마이야?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었죠. 그래서 배우자는 소득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체크해 주시고, 자, 아들은 소득 없죠? 넣을 수 있고, 동생, 나이는 장애인 때문에 넘어갔고, 소득 없기 때문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는 2023년도에 입양신고를 했대요. 입양신고를 하면 또 세액공제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넣으실 때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 주시고요. 자, 4번은 500번 불러와 주시고요. 부양가족 탭 들어가시고 부양가족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우자 있었죠? 공제 안 되죠? 소득 때문에 부처리. 강민호 아들 가능하죠? 20세 이하. 그리고 자녀는 자동으로 동그라미가 되고 저희가 지금 2023년도에 입양 신고를 했고 첫째죠? 그럼 1번 첫째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강성찬은 나이는 초과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넣어주시고 장애인 1번 자동으로 들어갔죠? 사유 한번 잘 봐주시고 1번으로 넣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먼저 체크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 연말정산 자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로자 본인이 결제하거나 지출한 금액이고 모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수집한 자료다. 자, 국세청 자료라고 체크해 주시고요. 자, 신용카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신용카드는요. 일단 부양가족의 나이는 따지지 않습니다. 근데 소득은 한번 보셔야 돼요. 자, 이 말은 만약에 자녀가 25살이다. 그러면 나이가 안 되죠? 하지만 신용카드는 나이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자녀가 25살이라고 하더라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소득만 없으면 되는 겁니다. 소득은 따져야 돼요. 자, 본인 신용카드 2천만 원에다가 자, 재직 중인 파쇄상의 비용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대요. 자, 파쇄상해는 회사죠. 그죠? 회사의 비용을 본인 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럼 나중에 정산 받으시겠죠. 현금으로 정산을 받았겠죠. 그러면 제외를 시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사의 비용으로 사용한 경비는 제외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자녀의 미술학원비. 자, 신용카드 공제에서 학원비 공제 가능합니다. 넣어주시고 대중교통 50만 원은 대중교통 쪽으로 따로 입력해 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아들은 현금 영수증이고요. 질병 치료 목적 한약 구입 비용. 자, 우리 신용카드 공제에서 교육비랑 의료비 중복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약 구입 비용 넣어주시고 대중교통은 또 따로 입력하는 칸이 있죠? 거기다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용카드 등 탭 클릭을 해주시고 자, 일단 본인 국세청 자료였죠? 자, 일단은 회사 경비 빼고 대중교통 따로 있으니까 빼고 그러면 1850 자, 그 다음 대중교통에 50 자, 그 다음에 아들 강민호 현금 영수증에 60 대중교통은 따로 10만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용카드는 교육비랑 의료비 중복공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빼야 되는 거 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신용카드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것들. 자, 일단은 해외에서 사용한 건 빠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해외에 놀러 가서 신용카드 긁었다. 그거 연말정산 공제 못 받습니다. 그 다음 면세 사용한 거 빼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의 명의로 신용카드 긁은 게 있다. 그러면 공제를 못 받습니다. 제외시켜 주셔야 되고 그 다음 아까도 나왔지만 회사 경비 제외시켜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신차 뽑은 거 안 됩니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에는 그 금액의 10%만 신용카드 공제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보험료. 자, 보험료는 본인 보험료, 장애인 보험료 넣어주시면 되고, 자, 보험료에서 자주 나오는데 빼셔야 되는 거. 저축성 보험. 자, 저축성 보험은요, 만기가 되면 돈을 다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외를 해주시고, 그 다음 나이랑 소득 따지는 것도 정리를 해드리면은, 보험료는 나중에 제가 돈을 받는 거죠. 혜택을 보는 거기 때문에, 부양가족의 나이가 충족하는지 봐주셔야 되고, 소득도 충족하는지 봐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험료는 좀 까다롭게 보고 있습니다. 나이와 소득을 모두 다 따져서 통과했다. 그러면 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인 거는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저축성 보험만 아니면 넣어주시면 되고, 동생은 나이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따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 소득은 없었죠? 그래서 동생 거까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 탭 클릭해 주시고, 강희찬 본인 클릭하고 하단에 보험료 더블 클릭. 자, 국세청 자료에다가 1반 240만 원 넣어주고 종료. 그 다음에 동생 강성찬 클릭해 주시고 보험료 더블 클릭. 국세청에서 장애인 쪽으로 장애인 보험이 좀 더 많이 받아요. 율이 더 크기 때문에 따로 넣어주시고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는 저희가 아파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 따지지 않고 소득도 따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나의 가족이다. 그러면 나이 따지지 않고 소득도 따지지 않고요. 모두 다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본인 안경 구입비. 자, 안경은 50만 원 한도까지 가능하죠. 그럼 10만 원 초과했기 때문에 10만 원 빼서 260만 원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안경은 50만 원. 자, 배우자. 배우자는 아까 기본 공제에서는 빠졌는데 의료비에서는 소득 따지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가 소득 금액을 초과를 했어도 넣어주시면 돼요. 입력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아들. 자, 여기에서 치료 목적으로 한약을 구입했죠? 그러면 넣어주시면 되고, 동생은 치료 목적으로 의료비 지출했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금액 전액 다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제외시켜야 되는 것도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의료비도 해외에서 지출한 거 안 됩니다. 해외에서 내가 치료를 받았다. 공제를 못 받아요. 그리고 건강 증진, 치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좀 더 건강하려고 비타민이나 아니면 한약을 구입했다. 공제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성형수술 혹은 미용 목적으로 뭐 점을 뺐다 이런 건 안 되고요. 근데 다만 치료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미용 목적이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안경이랑 렌즈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한도. 저희가 직접 잘라서 넣어주셔야 돼요. 한도 잘 기억해 주시고, 제가 제외에 넣어놔서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뺄게요. 안경 렌즈는 50만 원 한도 넣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이런 것도 돼요. 라식이나 라섹 수술했다. 가능하고, 휠체어를 빌리거나 보청기 구입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갑자기 생각났는데, 간병비 있죠? 간병비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요거 잘 봐주시고요. 저희는 바로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의료비 탭 클릭해 주시고 F2 눌러 주시고요. 자, 본인 1번 국세청장 건수는 2건. 자, 260만 원 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 배우자 1번 국세청장. 자, 건수 1건 250만 원이고, 자, 여기에서 난임 여부. 자, 난임 맞았죠? 1번 체크하시면 동그라미로 바뀝니다. 동그라미로 바꿔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강민호. 자, 1번 건수 1건 120만 원. 자, 그 다음에 동생 강성찬 넣어주시고 1번 건수 1건 310만 원.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수까지 채점 대상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건으로 넣으셔도 크게 관계는 없어요. 그래서 시험 치다가 내가 깜빡하고 한 건으로 넣었다. 그러면 지우고 다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비 보도록 할게요. 자, 아들의 초등학교 수업료 가능하겠죠? 미술학원비는 가능할까요? 자, 우리 교육비 공제에서 학원비는요, 미취학 아동까지만 가능해요. 교육비에서 학원비는 미취학 아동까지, 그러니까 유치원생까지만 가능합니다. 초등학생의 학원비, 중고생, 그 다음에 뭐 대학생, 성인, 학원비는 안 됩니다. 미취학 아동까지만 가능해요. 자, 대신에 우리 신용카드 공제할 때 학원비 중복으로 공제 가능하죠. 이때는 미취학 아동도 가능하고 초, 중, 고, 대학생, 그 다음에 성인 학원까지도 다 됩니다. 자, 교육비에서 미취학 아동만 되고 신용카드 공제에서는 학원비는 전액 다 된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도 좀 정리해 드릴까요? 자, 국외, 해외에서 교육한 거 가능합니다. 우리 아까 신용카드 의료비는 해외에서 사용을 했다, 공제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교육비는 가능합니다. 자, 국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교복 구입비, 우리 중고생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 체험학습비는 1인당 3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제가 이렇게 금액을 적어 드린 거는요, 입력하실 때 저희가 직접 50만 원까지만 딱 넣어 주셔야 돼요. 자,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해요. 만약에 자녀가 대학원을 갔다 등록금을 부모님이 내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학원은 본인이 아니면 공제가 안 돼요. 자, 그리고 직계 존속, 부모님 있죠? 부모님의 교육비는 안 됩니다. 뭔가 이제 노인대학을 가시거나 불교대학을 가셨다 안 됩니다. 자, 근데 다만 부모님이 장애인이고요. 장애인 특수교육을 들으셨다. 그럼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그 부분도 잘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본인에 대한 대학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대학원은 본인만 가능합니다. 자, 부양가족 탭 클릭해 주시고요. 자, 아들 강민호 클릭하시고 하단에 교육비가 있죠? 여기에 50만 원 넣어주고, 자, 여기에다가 넣어주셔야 되는데 마우스 갖다 대시면 취약전 아동 이렇게 뜨고요. 아니면 팁 하단을 보시면은 취약전 아동은 1번, 초중고 2번 나와 있어요. 초중고 2번으로 등록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초중고 연 300만 원까지다 이렇게 한도가 있죠. 저희가 입력할 때에는 한도를 초과해서 입력을 하셔도 괜찮아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한도를 잘라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만 원 썼다 하더라도 50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돼요. 한도를 잘라서 직접 넣어주시는 거는 아까 교복 구입비 50만 원, 체험학습비 30만 원 이런 것만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원비는 입력하시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기부금. 자, 기부금은 기부금 탭 들어가 주시고요. 자, 기부금 입력해서 본인 불러와 주시고, 자, 유형도 F2번 눌러주시면 종교단체 41번, 1번 금전으로 했다. 상호 없죠? 건수는 한 건, 120만 원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부금 조정 탭에 들어가시면은요, 여기 해당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라고 해서 2월 금액으로 잡혀 있죠. 2월 금액은 차기로 넘긴다라는 뜻인데요. 저희가 해당 연도에 120만 원을 받아야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공제금액 계산 클릭해 주시고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 공제금액 반영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종료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해주고 종료. 자, 그럼 2월 금액에 있던 금액이 우리는 해당 연도에 공제를 받겠다. 120만 원 전액 불러왔죠. 이렇게 불러오시는 것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 하셨죠? 그러면 맨 마지막에 연말정산 입력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보험료 공제,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쭉 있는데 빨간색으로 떠 있죠. 자, 그러면 아직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고요. 상단에 F8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얘를 눌러주셔야 저희가 아까 뭐 보험료, 의료비 입력했던 거 있죠? 걔들이 이쪽으로 땡겨 오는 거예요. 자, 확인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까만색으로 공제 대상 금액, 공제 금액 뜨죠.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은 자, 우리 현 근무지 회사에서 이만큼 세금 떼인 게 있고요. 보험이랑 의료비랑 다 넣어서 계산을 해봤더니 79만 6천 원만 내면 됐어요. 근데 저희가 세금을 많이 뗐죠? 그래서 나머지 차액만큼을 환급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연말정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7회차 세무2급 기출문제 풀이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기출문제를 한번 풀고 끝내실 것이 아니라 틀린 거를 다시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푼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를 풀더라도 내가 어떤 부분에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잘 파악해 주시고 다음번에 틀리지 않도록 정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모두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번에는 108회차 기출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